덴마크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린 미국 동맹국이고 나토 회원국인데 걱정 없습니다. 미국을 동맹국이라 믿어왔던 덴마크. 하지만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군대를 그린란드 코앞까지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덴마크는 무기 구입에 나섰지만 10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모두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그제야 덴마크 정부는 몇 년 전 스스로 밀어냈던 한 나라를 떠올렸습니다. 값이 비싸다며 아직 이르다며 다시 오라고 돌려보냈던 나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놓친 걸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문제의 그 서류는 화요일 오전에 도착했어요. 코펜하겐의 12월 첫째 주였고 국방부 건물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언제나처럼 여러 나라에서 보낸 무기 제안서들이 쌓여 있었고 저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죠. 한국에서 온 방산업체의 제안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평범한 제안서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덴마크는 작은 나라예요. 우리 국방부는 무기를 직접 만들기보다는 사는 쪽에 가깝고 저는 그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모든 것을 검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격, 성능, 납품 일정, 유지 보수 가능성까지요. 그 일을 2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제안서를 보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어요.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파트너들의 제안은 안정적이지만 비쌌고 동유럽 국가들의 제안은 저렴하지만 안정성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서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라는 이름 자체가 저에게는 낯설었고 솔직히 말하면 유럽 밖의 무기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오래된 습관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류를 읽으면서 제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방공 시스템의 사양은 놀라웠어요. 탐지 거리, 요격 성공률, 동시 표적 처리 능력 모두 제가 지금까지 검토했던 어떤 시스템보다 우수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과장된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방산업체들은 늘 자신들의 무기를 실제보다 좋게 포장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동급 시스템 사양서를 다시 꺼내 비교했고 제3국에서 진행된 실전 배치 사례를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한국 시스템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실전 배치된 기록이 있었고 중동의 어느 국가는 이미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어요. 가격은 미국 제품의 60% 수준이었고 납품 일정은 절반으로 짧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제안이 아니었어요. 이건 기회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차관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어요. 회의실은 늘 그랬듯 차갑고 공식적인 분위기였고 차관은 제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어요. 흥미롭네요, 마르틴. 이 정도 성능에 이 가격이라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안도했어요. 차관이 관심을 보인다는 건 이 제안이 실제로 진전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추가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고 회의는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차관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을 때 목소리는 처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마르틴, 한국 제안건인데요. 성능은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계약을 맺어야 할까요? 저는 그 질문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면 당연히 계약을 맺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차관은 다른 걸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파트너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국은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무기 성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였어요.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이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무기를 사왔습니다. 그게 안전했고 그게 당연했어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 무기를 산다는 건 그 익숙한 질서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차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성능과 가격을 보면 이건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차관은 잠시 침묵했고 그 침묵이 제게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더 많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의 실적, 유럽 내 평가 보고서, 제3국의 사용 후기까지요. 모든 자료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믿을만했고 덴마크가 필요로 하는 걸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다시 차관에게 보냈고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건의했어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주문을 받고 있고 우리가 망설이는 동안 생산 라인은 가득 찰 겁니다. 차관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마르틴,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중해야 해요. 국방장관님도 이건에 대해 알고 계시고 외교부와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무기 구매는 본래 복잡한 절차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많은 부서가 개입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성능과 가격이 명확한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12월 중순쯤 저는 국방장관실에서 직접 소환을 받았습니다. 이건 드문 일이었어요. 보통 저 같은 실무자는 차관성까지만 보고하고 장관과 직접 이야기할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장관실은 넓고 조용했고 장관은 제 보고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물었어요. 마르틴, 당신은 정말 한국 시스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장관님. 성능, 가격, 납품 일정 모든 면에서 최선입니다. 장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럽 파트너들도요. 우리가 갑자기 아시아 국가에서 무기를 사기 시작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무기 전문가였지 외교관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아는 걸 말했어요. 장관님, 무기는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 군인들의 안전을 위한 도구입니다. 최선의 도구를 선택하는 게 우리의 책임 아닐까요?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마르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나오며 이상한 무게감을 느꼈어요. 시간을 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검토했고 모든 자료는 명확했습니다. 더 기다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대화를 떠올렸어요. 저는 제 책상 서랍에서 한국 제안서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숫자들은 여전히 명확했고 모든 것이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 그린란드는 우리의 영토지만 우리 혼자 지킬 수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때 정확히 뭘 걱정하는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막연한 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정부가 이 제안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나중에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저는 다시 차관에게 연락했어요. 이건에 대한 결정이 언제쯤 날까요? 차관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르틴. 외교부에서 아직 답을 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일이 제 손을 떠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무기 성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치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갔고 저 같은 실무자는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다시 이 건을 제기했어요. 회의에는 여러 부서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검토 중인 모든 대안보다 우수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납품도 빠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더 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누구도 확실한 지지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동료가 제게 다가왔어요. 마르틴, 당신은 옳아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서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싸우고 있는 상대가 논리나 데이터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싸우고 있는 건 관성이었고 익숙함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12월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 방산업체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들은 덴마크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로부터도 많은 주문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은 거의 가득 차고 있고 만약 덴마크가 계약을 원한다면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 이메일을 프린트해서 차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차관은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날 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숫자와 데이터로는 모든 걸 증명했어요. 하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증명보다 익숙함을 원했고 변화보다 안정을 원했어요.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예감은 그 후 몇 달 동안 저를 따라다녔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느낀 불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그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나중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1월 초 한국 방산팀이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협상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코펜하겐으로 직접 오겠다고 했고 계약 조건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이메일을 받고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대화는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바로 차관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회의 일정을 잡았어요. 한국 팀은 일주일 후에 도착했습니다. 3명이었어요. 기술 담당자, 계약 담당자, 그리고 통역이었죠. 그들은 정중했고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펼친 자료는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어떤 제안서보다 상세했어요. 시스템의 기술 사양부터 유지 보수 계획, 교육 프로그램, 심지어 10년 후의 업그레이드 로드맵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지하다고요. 협상은 가격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팀이 제시한 금액은 처음 제안서에 적혀 있던 것과 같았어요. 미국 시스템의 60% 수준이었죠. 저는 그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회의실에 함께 앉아 있던 재무부 담당자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가격을 더 낮출 수는 없나요? 한국 팀의 계약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현재 제시한 가격은 이미 최선의 조건입니다. 다른 국가들에게도 같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마르틴, 우리가 좀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은 우리 같은 나토 회원국과 계약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들이 양보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불편함을 느꼈어요. 우리가 지금 협상하는 건 무기였습니다.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깎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부 내부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차관은 제게 물었어요. 마르틴, 유럽이나 미국 업체들과도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경쟁 구도를 만들면 한국 측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이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한국 팀은 이미 생산 라인이 가득 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동안 다른 나라가 계약을 맺으면 우리에게 기회는 없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차관에게 그 우려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여러 나라와 동시에 협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끌면 우리 차례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차관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건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고 국방장관님도 확신을 원하세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확신은 이미 데이터로 증명됐는데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확신을 원하고 있었어요. 2월 중순, 정부는 결국 미국과 독일 업체에도 다시 제안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시간 낭비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국 시스템은 비쌌고 독일 시스템은 납품이 느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비교가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그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업체의 답변은 3주 후에 왔어요. 예상대로 가격은 한국 시스템의 거의 2배였고 납품 기간은 18개월이었습니다. 독일 업체의 답변은 더 늦게 왔어요. 4월 초였죠. 그들의 제안은 가격은 조금 나았지만 납품 기간이 24개월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차관에게 제출했어요. 역시 한국 시스템이 최선입니다.
저는 이제 정부가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미온적이었어요. 한 고위 관료가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가장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대규모 계약을 맺어야 할까요? 유럽 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답답함을 느꼈어요. 우리는 무기를 사는 겁니다. 유럽의 반응이 왜 중요한 거죠? 다른 관료가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나토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점에 미국 무기를 사지 않으면 그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됩니다. 저는 그 논리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미국 시스템은 너무 비쌌습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필요한 수량을 구매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미국 제품을 사야 한다는 건 안보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데이터를 들고 설명했어요. 한국 시스템을 선택하면 우리는 같은 예산으로 2배 많은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 전역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요. 미국 시스템을 선택하면 주요 지역만 커버할 수 있을 뿐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제 말을 들었지만 아무도 확실한 지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코펜하겐의 거리가 보였고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팀에게서 온 최근 이메일을 다시 읽었어요. 그들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덴마크 정부의 결정은 언제쯤 예상되나요? 저희는 현재 여러 국가와 동시에 협상 중이며 생산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어요. 결정은 제 손을 떠난 지 오래였으니까요. 3월 말, 정부는 다시 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외교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어요. 회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방산 계약이 우리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 저는 그 회의에 앉아서 이 모든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느꼈어요. 우리는 무기 성능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담당자가 말했어요. 유럽연합 내에서 우리의 입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 방산 산업을 보호하려 하고 있고 우리가 여그의 국가에서 무기를 대량 구매하면 그들이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독일 시스템은 너무 느립니다. 우리가 지금 주문해도 2년 넘게 기다려야 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제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관이 잠시 후 말했어요. 마르틴,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해요. 무기 구매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럽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하니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안보보다 나중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4월 초, 한국 팀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이었어요. 현재 저희 생산 라인은 70% 이상 예약된 상태입니다. 덴마크 정부께서 계약을 원하신다면 5월 말까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생산 일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프린트해서 차관에게 가져갔어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질 겁니다. 차관은 서류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마르틴, 이게 그들의 협상 전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서두르게 만들려는 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협상 전략이라고요? 차관님,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국가들까지요. 그들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정부는 다시 내부 논의를 계속했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4월 중순, 저는 또 다른 회의에 참석했어요. 이번에는 재무부가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 측에 다시 가격 인하를 요청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그들도 양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한계를 느꼈어요. 한국은 이미 최선의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더 깎으려 하면 그들은 우리를 진지한 파트너로 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재무부 담당자는 고집했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협상이란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협상이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이건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5월 초,
정부는 결국 한국팀에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팀의 답변은 이틀 후에 왔어요.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현재 제시된 가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파트너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께서 이 조건을 수용하실 수 있다면 5월 20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답변을 보고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5월 20일은 불과 2주 후였습니다. 저는 차관에게 긴급 보고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결정할 시간입니다. 예스든 노든 지금 답해야 합니다. 차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국방장관님께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갔고 정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5월 20일이 지나간 후 한국팀에게서 마지막 이메일이 왔습니다. 덴마크 정부의 회신을 받지 못해 유감입니다. 현재 저희 생산 라인은 다른 국가들의 주문으로 확정되었으며 향후 18개월간은 신규 계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다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기회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저는 차관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차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안타깝네요. 하지만 우리는 신중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신중함이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코펜하겐의 5월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속은 차가웠어요.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그 기회를 흘려보냈습니다. 가격 때문도 아니었고 성능 때문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체면과 관계 그리고 익숙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가 무엇일지 저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을 뿐이었어요. 여름이 왔어요. 5월의 그 결정 이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방부 업무는 계속됐고 다른 소규모 조달건들이 제 책상 위에 쌓였어요. 한국 방산계약건은 보고서 폴더 속으로 들어갔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편했어요.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8월 중순 뉴스에서 이상한 보도가 나왔어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그 뉴스를 봤을 때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이었고 매입 같은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식 유머겠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트럼프는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를 언급하며 미국이 구매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덴마크 정부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총리는 공개 성명을 통해 그린란드는 매매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고 외교부는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내부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이걸 외교적 해프닝 정도로 여겼습니다. 미국이 설마 진짜로 그린란드를 가져가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회의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 군사적으로 압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아무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덴마크는 작은 나라였고 그린란드를 실질적으로 방어할 군사력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었지만 만약 미국이 압박의 주체라면 나토는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그 회의실에서 과거 몇 달간 제가 느꼈던 불안이 무엇이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초 그린란드 인근에서 미군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공식적으로는 정례 훈련이라고 했지만 규모가 평소보다 컸습니다. 항공기 이동이 잦아졌고 해군 함정들도 더 자주 목격됐어요. 정보부에서는 이게 우연이 아닐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번에는 장관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고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어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만약 그린란드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까? 군 참모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장군이 대답했어요. 현재 우리 방공 능력으로는 그린란드 전역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주요 거점만 제한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얼마나 걸립니까? 필요한 무기를 확보하는데요. 저는 그 순간 제가 대답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최소 8년에서 10년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의 일반적인 납품 기간이 그렇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8년이라는 숫자가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긴급 조달은 불가능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방공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설계, 생산, 테스트, 배치까지 모든 과정이 필요하고 긴급으로 앞당긴다 해도 최소 6년은 걸립니다. 누군가가 다시 물었어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안은 있었어요. 5월에 우리가 놓친 그 대안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한국 방산팀이 처음 제안서를 보냈을 때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성능도 좋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으며 납품도 빨랐습니다. 저는 정부에 건의했고 데이터로 증명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깎으려 했고 유럽의 눈치를 봤으며 미국과의 관계를 걱정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흘렀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 책상 서랍에서 한국 팀의 마지막 이메일을 다시 꺼내 읽었어요. 향후 18개월간은 신규 계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이 이제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18개월이면 내년 말이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9월 중순, 정부는 긴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독일, 프랑스에 연락을 취했어요. 방공 시스템의 긴급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다시 투입됐고 각국 방산 업체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미국 업체는 말했어요. 현재 생산 라인은 자국 군과 주요 동맹국 주문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신규 주문을 받는다 해도 최소 10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독일 업체도 비슷했어요. 유럽 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8년 이전에는 납품이 어렵습니다. 프랑스는 조금 나았지만 그들도 6년 이상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답변들을 모아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어디에서도 빠르게 무기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움직였고 이제 모든 선택지는 닫혀 있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차관에게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5월에 경고했습니다. 한국과 계약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고요. 차관은 보고서를 읽고 한숨을 쉬었어요. 마르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었습니다. 10월 초 국방장관이 저를 다시 불렀어요. 이번에는 좀 더 절박한 분위기였습니다. 마르틴, 정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중고 무기라도 임대라도 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방공 시스템은 중고로 사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는 더더욱 불가능해요. 어느 나라도 자국 방공망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장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답은 있었어요. 5월에 우리가 선택했어야 할 답이요. 하지만 그건 이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팀은 이미 다른 나라들과 계약을 맺었고 우리는 그 리스트에서 빠져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코펜하겐의 10월은 어두웠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12월에 제안서를 받았을 때, 1월에 협상을 시작했을 때, 3월에 재기가 시작됐을 때, 5월에 기회를 놓쳤을 때요. 모든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었고 우리는 매번 잘못된 쪽을 택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을까요?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정부가 듣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고 이제 그 사실을 감출 방법도 없었어요. 10월 말 정보부에서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린란드 인근 미군 활동이 더욱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번에는 지상 장비까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훈련이 아니었어요. 이건 배치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했어요. 몇 달, 몇 주,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요? 국방부는 다시 회의를 열었고 이번에는 총리실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군은 인력이 부족했고 무기는 없었으며 시간은 촉박했어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회의실에 앉아 5월의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한국 팀이 마지막 이메일을 보냈을 때 저는 차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동료가 제게 다가왔어요. 마르틴,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가 5월에 계약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늦었어요. 동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거리는 고요했어요.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었어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망설였고 제기했으며 체면을 생각했어요. 그러는 사이 세상은 변했고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왜 준비되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지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하지 않았고 결정해야 할 때 미뤘으며 변화해야 할 때 익숙함을 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늦었고 선택지는 없었으며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만든 상황 속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11월이 되었어요. 국방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관이 저를 불렀을 때 그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마르틴, 한국에 다시 연락해 보십시오.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떤 조건이든 이라니요. 5월에 우리가 거절했던 그 조건은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조차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팀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정중하게, 하지만 절박하게 썼습니다. 재협상 가능성을 문의하는 내용이었죠. 답장은 이틀 후에 왔어요. 예상보다 빨랐지만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직접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서울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하는 처지라는 걸 실감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이었고 저는 그 시간 내내 창밖만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1월에 한국팀이 코펜하겐에 왔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우리는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들은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가격을 깎으려 했고 조건을 따졌으며 다른 업체와 비교하겠다고 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오만한 태도였는지 알겠습니다. 서울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팀의 직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정중했고 호텔까지 차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사무실들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우리가 놓친 게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방산업체 본사를 방문했어요. 건물은 컸고 로비는 깨끗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여러 나라 국기가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는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국기들을 보며 이 회사가 이미 얼마나 많은 계약을 맺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되었을 때 1월에 코펜하겐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기술 담당자와 계약 담당자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중했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1월에는 그들이 저희를 설득하려 했다면 지금은 그들이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계약 담당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쇠렌센님,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어요. 생산 라인 일정표였습니다. 색깔로 구분된 블록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고 각 블록에는 국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저는 그 리스트를 보며 덴마크가 어디에도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현재 저희 생산 라인은 28년 4월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계약 담당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덴마크 정부께서 계약을 원하신다면 빠르면 28년 5월부터 생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은 거기서 18개월 후가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계산했어요. 28년 5월부터 18개월이면 납품은 29년 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4년 후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빨리 할 수는 없습니까? 계약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다른 국가들과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저희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우리가 5월에 무엇을 거절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당시 그들은 즉시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4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기술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현재 저희 생산 능력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공장을 확장하고 있지만 그것도 내년 말에나 완료될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바쁜 방산 업체 중 하나였어요. 우리가 망설이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줄을 서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 담당자는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현재 가격은 작년 제안보다 20% 상승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수요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5월에 거절했던 가격은 이제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비싸졌고 모든 게 늦어졌어요.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물었지만 답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한 계약을 갖고 있었고 덴마크는 그저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과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계약 담당자가 말했어요. 쇠렌센님, 저희는 작년에도 최선을 다해 제안드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 입장은 같습니다. 다만 상황이 변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는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저 사실을 설명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회의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팀은 친절했지만 저는 그 친절함 속에서 명확한 선을 느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5월에 결정하지 못했을까? 가격 때문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가격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유럽의 시선 때문이었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익숙한 파트너, 익숙한 방식, 익숙한 선택에서 벗어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다시 한국팀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공장을 견학하는 일정이었어요. 공장은 서울 외곽에 있었고 규모가 컸습니다. 생산 라인에서는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많은 주문을 소화할 수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저희는 28년까지 풀가동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라인은 폴란드 주문건이고 저쪽은 루마니아 주문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덴마크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선택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쳤습니다. 공장을 나와 차에 탔을 때 기술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쇠렌센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희는 작년에 덴마크와 계약하고 싶었습니다.
나토 회원국과의 첫 계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이미 충분한 파트너를 갖고 있고 덴마크는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말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작년에 한국은 우리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주도권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건 우리 스스로 만든 결과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정부에 제출할 내용이었습니다. 한국과의 재계약은 가능하지만 조건은 우리에게 불리했어요. 가격은 올랐고 시간은 길어졌으며 우리는 대기 순번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타이핑하며 5월에 그 결정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보고서에 다른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한국팀의 태도에 대해서요. 그들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고 복수하려 하지도 않았으며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했을 뿐이었어요. 그 품격이 저에게는 더 큰 교훈이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코펜하겐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바다가 보였고 저 멀리 유럽 대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12월에 제안서를 받았을 때부터 5월에 기회를 놓쳤을 때까지,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돌아오는 이 순간까지요. 저는 깨달았어요. 문제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한국이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늦었던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망설이는 동안 변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변화를 읽지 못했어요. 익숙함과 체면, 그리고 오래된 관계에 얽매여 있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차관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계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선택지가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은 선택이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를 정리했어요. 정부는 결국 한국과 재계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미국은 10년, 독일은 8년, 프랑스는 6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4년이었어요. 여전히 가장 빠른 선택지였지만 5월에 계약했다면 지금쯤 이미 배치가 시작됐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가격보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 익숙함보다 현실을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회는 항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택의 무게를, 시간의 가치를, 그리고 존중의 의미를 배웠어요. 한국은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준비된 파트너였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였죠.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온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여러분의 자부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더 멀리 알리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국격과 감동의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